아파트 정문 앞 며느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 월세 또 안 내셨어요. 100억짜리 집을 증여한 제가 이제 월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늦가을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 4시 반,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 시각이었죠. 정문 앞은 장을 본 주민들과 학원 가방을 맨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른둘의 정해철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마트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두부 한 모와 시금치 한 단이 소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해철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고 허리도 가끔씩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오늘 장을 봤으니 저녁은 된장찌개를 끓여 먹어야겠다는 그런 소소한 생각을 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정해철 씨는 이 아파트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웃고 울었던 곳이죠.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며느리 윤서진이 튀어나왔습니다. 해철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 월세 또 안 내셨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헬스복을 입고 지나가던 남자가 걸음을 멈췄고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가 힐끗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학원 가방을 맨 초등학생 둘도 멈춰서서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해철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월세? 네, 월세요. 아버님이 증여하신 집이라고 공짜로 사시는 줄 아셨어요? 여긴 이제 제 남편 명의 집이라고요. 방 한 칸 쓰시면 당연히 월세 내셔야죠. 사람들의 시선이 해철에게 집중됐습니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월세를 안 냈나 봐. 어머, 집을 증여했는데 월세를 달라고 하네. 해철의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건 집에서 이야기하자. 집에서 얘기하면 매번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돈 없으시면 말씀이라도 하시든가요. 이렇게 계속 버티실 거예요? 해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준 집이었습니다. 평생 피땀으로 모은 강남 아파트 세 채. 합치면 시세로 100억이 넘었죠.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두 증여한 그 집들. 단지 자신이 살던 곳만은 편히 살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며느리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해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 불편해하는 눈빛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 내시면 정말 조치 취할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우리 집이라고요. 해철은 장바구니를 꼭 쥐었습니다. 내가 준 집인데 내가 왜 월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그의 눈가에 희미하게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서진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서 있었고 해철은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장바구니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해철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해철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라는 걸 아는 듯 했습니다.
해철은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정해철 씨는 그날 한참을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 아내와 함께 추억을 쌓았던 그 집에서 이제는 월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요. 해철은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장바구니 속 두부와 시금치는 따뜻한 햇살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 달 전 아직 집이 자신의 명의였던 그때입니다. 정해철은 안방 서랍장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해철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이한테 미리 집 넘겨주고 편히 보내자. 우리 둘이 벌었던 거, 어렵게 모은 거, 이제 애들한테 힘이 되면 좋겠어. 아내의 사진은 대답 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정해철 씨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삶이었죠.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땀을 닦던 젊은 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식당 테이블을 닦던 아내의 모습도요. 두 사람은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아내 역시 식당 일 청소 일을 하며 함께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샀고 시간이 흘러 그 집값이 올랐죠. 그 돈으로 두 번째 집을 샀고 또다시 오르면 세 번째 집을 샀습니다. 세 채의 아파트, 합치면 시세로 100억이 넘는 재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해철 씨 부부는 그 돈을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줄 것, 그렇게만 생각하셨죠. 해철은 아들 도연과 며느리 서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나이도 있고 이제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그래서 말인데 집들을 미리 너희한테 넘기려고 한다. 도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아니다. 나중에 상속이다 뭐다 복잡해지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는 게 낫지. 세금도 그렇고 너희도 계획 세우기 편할 거 아니냐.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진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세 채 다요? 그래. 이 집하고 목동집, 대치동집 너희한테 다 넘긴다.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거니까 너희가 잘 관리해라. 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큰 걸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 아들 너밖에 없는데 누구 주겠냐. 해철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집은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조건이 하나 있다. 서진이 해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떠나면 그때 알아서 해라. 아버지가 살 곳만 조금 지켜달라. 그것만 약속해줘.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거야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서진이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편하게 사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진짜예요. 저희가 뭐 아버님 집에서 쫓아낼 것도 아니고요. 평생 여기 사세요. 그 미소는 너무나 따뜻해 보였습니다. 해철은 안심했습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 덕에 아버지 마음이 편하구나. 그때 정해철 씨는 믿으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요.
며칠 후 해철은 아들 부부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세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증여 서류 다 준비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되고요. 서류는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접수는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세금 신고 일정 맞춰서요. 해철이 물었습니다. 아, 그럼 오늘 바로 접수하는 건 아니고요? 네, 도장만 찍으시면 일단 증여계약은 성립된 거고 등기 접수는 제가 며칠 후에 할게요. 그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거든요. 서진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 네네. 그럼 일단 도장부터 찍으시죠, 아버님. 빨리요. 해철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믿었으니까요. 도장을 3번 찍었습니다. 탁, 탁, 탁. 3번의 도장 소리와 함께 평생 모은 재산이 서류상으로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챙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 서류들은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주 중으로 접수할게요. 접수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서진이 밝게 웃으며 해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아버님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해철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해철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도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새 채 다 우리 명의로 넘어오는 거니까 대출 한도 엄청 늘어나는 거 맞지? 100억이면. 도연이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계시는데. 아버지 계속 사시는 건 당연하지. 근데 대출은 별게 아니야. 집은 집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우리 사업 자금 확보할 수 있잖아. 등기 끝나면 바로 진행하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해철은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균열이 시작된 건요. 해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수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여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법무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등기가 모두 완료되었다고요. 새 채의 아파트는 이제 법적으로 아들 도연의 명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친절했고 도연도 변함없이 아버지를 대했죠.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해철이 일찍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서진이 해놓은 나물 반찬이 보였습니다. 해철은 조심스럽게 작은 접시에 조금 덜어 담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진이 냉장고 문을 확 열며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해철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서진아, 일찍 일어났네.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반찬이요, 저희 거예요. 응? 제가 어제 장 봐서 만든 건데요. 드실 거면 말씀이라도 하시지. 갑자기 없어지니까 좀 그렇네요. 해철은 손에 든 접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하다. 그냥 조금만 먹으려고. 아버님 드실 거 따로 있잖아요. 김치하고 된장은 아버님 거 따로 담아뒀으니까 그거 드세요. 그래. 해철은 조심스럽게 반찬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냉장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해철 씨는 그날 아침 된장찌개만 드셨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해철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서류 몇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응, 무슨 일이냐? 서진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요. 관리비? 네. 아버님 방 쓰시는 거 있잖아요. 전기료하고 수도료. 이거 아버님 목 따로 계산했어요. 해철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아버님 방 전기료, 아버님 사용 수도료라고 손으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데? 이번 달은 8만 원이요. 다음 달부터는 난방비도 들어가니까 더 나올 거예요. 해철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 그리고요. 택배 왔을 때 제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쓰시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정산해요. 해철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나가고 난 후 해철은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인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또 다른 날 저녁 해철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서진과 마주쳤습니다. 서진이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화장실 쓰시고 환풍기 좀 켜주세요. 냄새나요. 아, 미안하다. 그리고 변기물도 한 번만 내리지 마시고 2번 내려주세요. 제대로 안 내려가더라고요. 알았다. 서진은 그대로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철은 복도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아 보였죠. 하지만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정해철 씨의 마음엔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철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뒤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설거지 하실 때 세제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응? 보세요.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세제 아껴 쓰셔야죠. 요즘 물가 얼마나 비싼데요? 아, 그래. 조심할게. 그리고 물도 너무 세게 틀지 마시고요. 수도세 많이 나와요. 해철은 수도꼭지를 조금 잠갔습니다. 서진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세제 한 방울, 물 한 번 트는 것까지 모든 게 감시받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해철은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를 키웠고 웃고 울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낯설었습니다. 냉장고 하나 마음 편히 열 수 없고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느 저녁 도연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해철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서진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편하게 계셨어요? 응, 그래.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해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주방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아버님은 아까 드셨으니까 우리만 먹어요. 도연이 주방으로 가고 해철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해철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해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집을 준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밤늦은 시간 해철이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안방에서 서진과 도연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계속 저렇게 사시게 할 거야?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집인데 우리가 눈치 보고 사는 거 이상하지 않아? 냉장고도 마음대로 못 쓰고 등기도 다 끝났는데. 해철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축 처진 어깨. 해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야 하나. 그날 밤 정해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게 내가 바랐던 노후일까 라고요.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서진의 태도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확신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철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부터 월세 내셔야 할 것 같아요. 해철이 놀라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월세?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법적으로 저희 집이잖아요. 아버님이 방 한 칸 쓰시는 거니까 월세 내시는 게 맞죠? 한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서진아, 아버지가 너희한테 집을 준 건데 왜 월세를? 서진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증여받은 거랑 월세는 별개죠. 집은 집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공짜로 사실 거면 처음부터 증여를 왜 하셨어요? 해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진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해철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분의 국그릇과 밥그릇이 정성스럽게 놓였습니다. 반찬들도 여러 가지가 가지런히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해철 앞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서진이 작고 얇은 플라스틱 그릇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김치찌개가 조금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밥그릇 하나를 해철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님 건 여기요. 해철이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영과 서진 앞에 놓인 도자기 그릇들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일회용품 같은 얇은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저희 먹는 건 좀 비싸서요. 부담돼서요. 도연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한테 그런 말은. 서진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왜? 집 다 받았는데 이 정도도 안 돼? 월세도 안 내시면서. 해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철은 천천히 플라스틱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입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철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서진이 불렀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응, 산책 좀 하려고. 요즘 외출 좀 자제해 주세요. 왜? 아버님이 나가셨다 오시면 현관이 지저분해져요. 제가 청소하기 힘들어요. 해철은 신발을 신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밖에 좀 나가야 하지 않겠냐? 꼭 필요할 때만 나가세요. 그리고 나가실 때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해철은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날 해철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해철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도연이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철이 있는데도 그들은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대출 신청했어. 이 집 담보로. 그래. 응. 금액이 꽤 나온대. 사업 자금으로 쓰면 되겠어. 그리고 목동 집은 임대 놓을까봐. 해철은 TV를 보는 척했지만 귀는 그들의 대화에 쏠려 있었습니다. 임대? 응. 어차피 비어 있는데
월세 받으면 좋잖아. 아버님 계신 이 집도 나중에 생각 좀 해봐야 해. 해철의 손이 리모컨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그건 좀. 왜? 우리 집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 마음 아니야?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철은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들이었습니다. 그 집들을 아들에게 주면서 단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편히 살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월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밥을 담아줬습니다.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마저 임대를 놓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해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해철 씨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바랐던 노후일까?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2의 나이에 자신이 준 집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해철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방에서 나오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해철이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서진과 도연은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해철은 지나가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안방 책상 위에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파일 겉표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 자산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새 채 아파트의 증여 완료 확인서였습니다. 두 번째 장, 은행 대출 계획서였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을 넘기는 해철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입자, 괄호 안에 아버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내보내기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해철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단계, 월세 요구로 경제적 부담 주기. 2단계, 생활 불편 조성으로 자발적 이주 유도. 3단계, 3개월 내 이주 완료 목표. 최종적으로는 이 집도 임대 전환 예정. 해철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룸 전세 알아보기, 요양원 비용 조사, 이런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내쫓을 생각이었구나. 해철은 파일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냉장고 반찬을 못 먹게 한 것, 관리비를 따로 청구한 것, 플라스틱 그릇에 밥을 담아준 것, 월세를 요구한 것, 모두 자신을 이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집을 다 받고도 날 쫓아낼 생각이었어. 해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문득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돌아온 겁니다. 해철은 황급히 일어나 안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해철 씨는 그날 오후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문을 두드렸지만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해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아내의 모습이요. 여보, 내가 잘못했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 해철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해철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해철은 결심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해철은 조용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옷차림이었습니다. 지갑을 챙기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진과 도연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해철은 조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아침 공기였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해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정해철 씨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요. 해철의 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등은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해철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해철은 가방에서 증여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증여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증여를 취소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게 가능합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해철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어르신, 대한민국 법상 일단 증여가 완료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등기까지 마쳤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해철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증여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수증자,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를 폭행했다든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하는 경우에만. 아들이 저를 때린 건 아닙니다. 다만 해철은 며느리의 행동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요구, 플라스틱 그릇, 외출 제한, 그리고 발견한 서류까지.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때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장을 넘기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이 서류, 등기 접수일이 어디 있죠? 등기요? 그건 법무사가 다 처리했을 텐데요. 벌써 한 달도 넘었는걸요.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도장 찍은 날짜는 있는데 등기 접수 확인서가 없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법무사 사무실 연락처 있으세요?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해철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사님? 네, 변호사 김민준입니다. 정해철 씨 증여권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등기 접수 언제 하셨나요? 해철은 숨을 죽였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직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해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네,
아직 등기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해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변호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설명했습니다. 법무사가 업무가 밀려서 아직 등기소에 접수를 못했답니다. 이번 주 안에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럼 법적으로 증여는 등기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 등기 접수 전이면 아직 철회가 가능합니다. 해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아직 제 집이란 말입니까? 네. 법적으로는 아직 어르신 명의입니다. 지금 당장 법무사에게 연락해서 접수 중단시키십시오. 그리고 증여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히세요. 해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사무실 전화기를 해철 쪽으로 밀었습니다. 해철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법무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김행김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해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 정해철입니다. 저번에 증여 서류 작성한. 아, 네. 정해철님. 무슨 일이시죠? 증여 접수요 하지 마십시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등기 접수 중단해 주십시오. 철회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이미 작성됐는데요. 변호사가 옆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등기 접수 전이면 철회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해철이 말했습니다. 등기 접수 전이면 철회 가능하다고 변호사가 확인해 줬습니다.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접수 안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해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며칠만 늦었어도. 해철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몰랐던 겁니다. 등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그토록 확신하며 날 괴롭혔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제 집이었던 거죠. 해철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증여는 철회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측에서 반발할 수 있으니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법적 대응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해철 씨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철에게는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해철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철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세요? 말씀도 없이. 산책 좀 했다. 외출하실 때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해철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의 말에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서진은 은행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출 최종 승인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은행원이 컴퓨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담보로 제공하신 아파트 말씀이시죠? 네, 강남 아파트요.
등기 다 완료됐어요. 은행원이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아직 명의가 정해철 씨로 되어 있는데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요. 한 달 전에 다 처리했는걸요. 등기 접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법무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서진은 급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사님. 저 정도연 아내 윤서진인데요. 등기 왜 안 됐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전화 너머로 법무사의 난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게요. 증여인께서 철회 의사를 밝히셔서요. 뭐라고요? 정해철 씨께서 어제 직접 연락하셔서 접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접수 못합니다.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계약서 다 썼잖아요. 계약서는 썼지만 등기 접수 전이라 철회가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안 돼. 대출이, 투자금이, 모든 계획이. 서진은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해철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등기 철회하셨다고요? 해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왜요? 저희한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긴 뭘 줘. 아직 등기도 안 끝났는데 벌써 주인 행세하더니.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해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서류 봤다. 세입자 내보내기 계획, 임대 전환 계획. 다 봤어.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건 그냥 3개월 안에 나를 내쫓을 계획이 그냥이냐? 그때 도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증여 철회하셨대. 도연이 놀라 해철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해철이 말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너희한테 부탁한 게 뭐였냐? 그냥 이 집에서 편히 살게만 해달라고 했잖니.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증여 취소만은 제발. 해철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넌 등기가 완료됐다고 생각했지?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를 괴롭혔구나. 월세 내라고 플라스틱 그릇에 밥 담아주고 외출도 못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해철이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집은 다시 줄 수 있어도 마음은 다시 못 준다. 해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라. 너희 둘 다. 서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님, 당장은 아니다. 일주일 줄 테니까 그 안에 짐 싸서 나가. 이 집은 내 집이야. 법적으로도 여전히 내 집이고.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희가 나한테 한 게 용서받을 일이냐? 해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주민들 앞에서 나한테 월세 달라고 소리쳤지. 플라스틱 그릇에 밥 담아줬지. 나를 세입자 취급했지. 그게 용서받을 일이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일주일이다. 그 안에 나가.
해철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서진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였습니다. 명의가 정해철 씨로 되어 있고 증여가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진이 진행하던 사업 투자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투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목동 집 임대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도연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한테 너무했어. 아버지는 그 집에서 평생 사셨던 분이야.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계산이 틀어졌다는 공포만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해철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해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권력의 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부터 안방에서 짐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과 도연이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해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해철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응, 정말 죄송합니다. 해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말렸습니다. 제 잘못도 큽니다. 알고 있다. 아버지, 도연아, 넌 알고 있었지.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리지 않은 것도 같이 한 거야. 알아둬라. 네, 아버지. 평생 죄송하게 살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철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삿짐이 다 정리되었습니다. 서진은 끝까지 해철에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한번 바라보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철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짐이 나갔습니다. 도연이 현관에서 해철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 가겠습니다. 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가거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조용해졌습니다. 해철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해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공간, 아내와 함께했던 이 집, 다시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해철은 반찬을 꺼내 상에 차렸습니다. 도자기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세제를 마음껏 쓰고 물도 충분히 틀었습니다. 누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편하게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환풍기를 켜는 것도 안 켜는 것도 자유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해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는 주민들과 마주쳤습니다. 정 선생님. 요즘 안 보이시더니. 응, 좀 바빴어. 아드님 내외부는 이사 가셨다며요? 그래, 독립했지. 혼자 사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해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편해.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건강해 보이세요. 고맙네.
해철은 정말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해철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파를 썰고 두부를 넣고 천천히 끓였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의 맛이 좋았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해철은 문득 서랍장 위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지켰소. 우리 집, 우리 존엄. 아내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해철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집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 사이엔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마음이요. 그걸 지키는 게 결국 제일 큰 재산이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해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 있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이 집은 다시 자신의 집이 되었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해 보인다고 당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는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존엄은 소중합니다. 힘들 때가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만은 지키세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니까요. 해철은 따뜻한 햇살 아래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아내의 추억이 깃든 이 공간에서 정해철 씨는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진짜 자유였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에게 너무한 걸까요?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려주세요.